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라하를 떠나 뉘른베르크로 가는 도중 점심때쯤 이 까를로비 발이라고 하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이 까를로는 여러분들 프라하의 까를 다리 기억하시죠? 그 까를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이란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제 까를의 온천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늦가을인데 이렇게 온천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 까를 황제가 발견해낸 온천이라고 합니다. 이 까를 바리는 유럽의 대표적인 스파 휴양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주 도로인데 우리가 어디에 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까를로비 바리부터는 제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맨땅에 헤딩해 보는 거죠. 외곽을 먼저 보면 이렇게 해서 성 피터와 바울, 즉 베드로죠. 베드로의 캐세드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형태를 보면 성당이 아니라 정교회거든요. 정교회. 그리고 이 밑에는 그랜드 호텔이라고 일찍부터 이 유럽 쪽에 그 귀족들이 많이 모이면서 상당히 호화스러운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가 붙었겠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가 핫 스프링 콜로나데라고 하는데 이 콜론이라고 하는 건 원주란 뜻이죠. 원주. 이렇게 원주가 쭉 있으면서 그 위를 지붕으로 덮은 것. 이것을 콜로나다라고 한답니다. 콜로나다. 이런 곳이 이 지역에 20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곳곳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위에 있는 것은 밀 콜로네이드는 이제 영어식 발음이겠죠. 어, 이쪽 체코 쪽의 말로는 이제 물란스카. 이 체코 말이 일부분은 슬라브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길이 쭉 계속되면서 이렇게 원주 기둥이 쭉 있고 위를 말하자면 여기가 회랑 같은 곳이죠. 회랑. 위를 지붕으로 덮은 곳이죠. 그리고 이 외곽에 괴테의 전망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괴테의 전망탑. 괴테와 관련이 있겠죠. 이곳은 컵의 모양이 독특하죠. 밑에 까를로비 바리라고 써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손잡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주둥이가 쭉 빠져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죠. 여기 온천수는 13도부터 73도까지 있는데 이렇게 물을 받아서 마실 컵이 없으면 노점에서 굉장히 종류가 많죠. 노점에서 이걸 라젠스키 포아레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손잡이 달린 도자기 그런 뜻이래요. 이것을 구입해서 마셔야 되는데 시킨 다음에 마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10유로쯤 했답니다. 지금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친구끼리 그냥 하나 사서 돌려가면서 15가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쭉 아까 그 큰 길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 건물들이 쭉 있는데 시내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은 이렇게 파스텔 색깔의 건물들도 많고 그리고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철판 이런 걸 이용해서 연철을 이용해서 장식을 하는 것, 연철을 이용한 장식, 연철을 이용한 장식 이런 것이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아까 그 서로 다른 콜로나다가 있는데 쭉 아까 그 큰 길을 따라서 쭉 돌면서 이 온천수 맛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물린스키 콜로나다, 밀 콜로네이드라고 얘기했던 그곳인데 여기에만 5가지 종류의 온천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양식을 지닌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괴테 전망대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이곳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세자 루돌프 아내인 벨기에 공주, 벨기에란 나라 우리가 가겠지만 굉장히 잔인한 나라죠. 굉장히 잔인한 나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콩고를 벨기에가 점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화이트 골드라고 부르던 게 뭐냐면 고무나무에서 즙을 짜내는 거죠. 왜? 자동차 산업에 고무 타이어가 필수잖아요. 요즘이야 탄소를 집어넣어서 타이어 하나가 오래 가지만 초기의 자동차는 그냥 생고무였기 때문에 생고무 어디서 보실 수 있죠? F1 경주 때 그 몇 바퀴, 두세 바퀴 돌고 나면 타이어가 다 닳잖아요. 그러면 즉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죠. 왜냐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타이어가 찰고무로 돼 있어서 바닥과의 접착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콩고 지방에 고무나무를 심고 그 고무즙을 채취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고무가 영어로 뭐죠? 껌이죠. 껌. 일본 애들은 껌이란 발음 못하니까 일본 발음으로 고무가 되는 거죠. 지우개, 고무지우개, 고무신, 껌신이죠. 껌지우개고. 그러니까 그거를 색깔과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씹으라고 주는 게 우리가 먹는 껌이죠. 그래가지고 그 콩고를 지배하면서 이제 고무나무를 심어서 그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잘라버렸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지금도 손목 모양의 초콜릿이 유명하다고 해요. 하여간 그 벨기에 공주 스테파니가 이곳 풍경에 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왕세자 루돌프가 이렇게 전망탑을 세워준 것이라고 합니다. 가끔 보시면 서양의 건축에 이렇게 각이 지는 부분은 다른 데는 벽돌인데 각이 지는 부분은 상부의 무게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돌로 집어넣습니다. 각진 부분은 돌, 그리고 다른 부분은 벽돌 이렇게 해서 건물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또 모양이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망탑을 세운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전망탑은 누가 세웠느냐? 쥐리히 오페라 하우스, 잘츠부르크 극장, 그리고 핫스프링 콜로나데, 아까 보셨던 핫스프링 올라가는 제일 밑에 있었죠.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 호텔이 있었잖아요. 그랜드 호텔.
전체 외관을 네오 바로코 양식으로 설계를 한 비엔나 건축가 페르디난트 펠러와 헤르만 헬머가 이것을 설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888년부터 89년 2년에 걸쳐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테파니 왕세자비 전망탑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191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연합제국이었죠. 붕괴 이후에 카를로비 바리에서 3번의 치료를 받은 오스트리아 작가 아달베르트 슈티프터의 이름을 따서 슈티프터 전망대라고 했다가 1957년부터 괴테 전망대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괴테는 1785년에서 1823년 동안 여기를 까를로비 바리를 13번 방문을 했고 한 번은 이곳에서 3년을 지내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괴테의 많은 작품이 바로 이 까를로비 바리에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 문화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 누구? 괴테. 그래서 괴테 전망대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카를로비 바리에서는 풍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할 게 없어서 시간이 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죠? 네, 콘스탄티누스죠. 이 길이가 2점 몇 미터일 거예요. 원래 동상은 훨씬 더 컸겠죠. 그 중에 이 부분만 떨어져 보관이 되고 있는데 로마에서는 동상을 2가지로 제작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 모습, 못생긴 거 보니까 이것은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시저, 카이사르의 경우에도 얼굴이 다른 동상들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얼굴, 하나는 이상적인 얼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와 관련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크로아티아 스프리트를 가보신 분, 거기에 스플리트에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이 있습니다. 요거죠. 요게 이제 원래 이 탑은 나중에 세운 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원래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항구 쪽에서 보면 이 내려간 곳이 1층이에요. 여기서 가니까 이게 지금 1층으로 지하로 보이지만 원래는 바다 쪽에서 보면 1층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사두 체제를 했어요. 자기 혼자 로마를 통치해도 되는데 너무 넓은 땅을 다 다스리기가 귀찮다. 그래가지고 둘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자신은 동로마 황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서로마 황제를 맡겼는데 이것이 이제 정제가 있고 황제는 정제죠. 그 밑에 부황제, 부제를 뒀답니다. 그럼 결국은 동로마의 정제, 부제 둘, 소로마의 정제, 부제 둘 해서 4명이 로마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 체제 때문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는 선술집, 그 영국에서는 이 선술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팝이라고 얘기하죠. 딸 헬레나와 결혼했는데, 근데 이제 점점 그 전투의 승리를 여러 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막시미아누스의 그 눈에 들어가지고 막시미아누스가 꼬십니다.
너 내 딸이랑 결혼해라. 결혼했는데, 그리고 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재가 되기 위해서 딸과 헬레나와 아들을 차버리고 이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헬레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죠. 이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탄압을 받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심전심 동병상련이 되겠죠.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 전까지는 탄압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313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정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게 밀라노 칙령이죠. 이 니케아는 지금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터키 부르사 오른쪽에 있는 곳이 니케아예요. 실제로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때부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헬레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황제니까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수를 묶었던 십자가를 찾아냈답니다. 이것은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성 헬레나, 성인으로 되었죠. 성 헬레나의 동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330년에 비잔틴을 이름을 바꾸죠. 콘스탄티노플리스로, 콘스탄타노폴리스로 도시.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를 하고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아생전에 황제 자리를 물려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로마의 계승자와 서로마의 계승자가 그러면 이 로마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막시미아누스의 사위인 막센티우스와 로마를 흐르는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막센티우스는 로마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막센티우스는 유리해요. 왜? 자기 땅에서 전투를 벌이니까 물자 조달이라든가 뭐 쉽잖아요. 여기서 붙는데 오랫동안 행군을 해온 이 부대는 지치고 군대도 수도 적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내일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꿈에 하늘에서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렇게 생긴 모습의 문양이 자기를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에게 전부 이 문양을 방패에다 그리도록 했고 전투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데 다른 배경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여기가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자, 이렇게 만이 깊게 들어오는데 이 만을 뭐라고 합니까? 골든 혼이라고 하죠. 골든, 황금, 혼. 그리고 지금 이쪽은 마르마라 해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죠? 보스포러스 해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꾸불꾸불한 길을 지나서 여기가 흑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처는 굉장히 배들이 왕래가 심하면서 해적질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바다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삼중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깥에다가 콘크리트,
물을 채우고 1차 성벽, 그리고 다시 평지 위에다 2차 성벽. 물론 중간중간에 치가 나오죠. 치. 치라고 하는 것은 치는 꿩치자인데 이 튀어나온 모양이 꿩의 대가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치라고도 하고 그 꿩은 그 움푹 들어간 곳에 숨어서 동정을 잘 살핀답니다. 그래서 꿩이란 뜻의 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성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을 넘어올 때 여기서 화살을 쏘고 안 되겠으면 뒤로 후퇴하죠. 근데 여기서 넘어오면서 물이 깊잖아요. 건너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여기서 계속 화살을 쏴서 다 처치하고, 그래도 밀고 오면 여기에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마지막으로 가서 여기서,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흰 줄이 오면서 밑에 이렇게 아치 모양이 조금씩 보여요. 이것은 뭐냐? 수도교다. 물을 공급하는 것이 로마에게는 매우 중요했죠. 왜냐? 그 도시가 3만 명 이상이 되면 수인성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정착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수도교 공사부터 먼저 했죠. 그러면서 이 바닷가 쪽 여기가 왕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히포드롬입니다. 히포가 뭐죠? 말. 즉 전차 경기장이에요. 그 이스탄불 히포드롬 가보신 분들은 이 길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오벨리스크가 있고 타워가 있죠. 근데 이건 뭐냐? 나중에 이제 그 동로마 후기로 넘어가면서 외적들이 대거 몰려오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이쪽으로 이 골든홈으로 들어와서 공격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동로마에서는 양쪽을 아주 굵은 쇠사슬로 이어서 여길 막아놨습니다. 그럼 배가 진입하려고 하면 뱃머리가 여기에 걸리겠죠? 그럼 뒤에서는 계속 배들이 오고 하면 양쪽에서 대포를 쏘는 거죠. 그럼 배가 화포를 맞고서 불에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든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키는 것은 이 골든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골든혼과 함께 삼중 성벽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켰다. 지금 이쪽도 삼중 성벽인데 이때 이제 그 흉노족의 후예인 훈족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까지 왔죠. 그래갖고 계속 서진을 해가지고 그 훈족이 그 일부가 마자르족인데, 마자르족은 헝가리로 넘어가죠. 그래서 헝가리라는 이름은 훈의 가리는 그쪽 말로 나라라는 뜻이랍니다. 땅, 훈의 땅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헝가리가 되는데, 그 훈족 중에 유럽의 악명을 떨친 누구냐? 아틸라입니다. 아틸라. 그래서 아틸라가 온다고 하면 울돈에도 그쳤다는 거죠. 이 견고한 성벽이 지진이 나가지고 일부 허물어졌대요. 그때 아틸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넘어오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때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 성을 더 보수해서 결국 천년의 도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로마는 전투할 때 이렇게 방진을 짭니다. 방의 뜻이 뭐죠? 모방자죠. 그래서
석가래, 이중 석가래를 보면 천원지방이죠. 둥근 석가래와 네모난 석가래, 이중 석가래를 왕궁에서는 씁니다. 방은 모방자예요. 그래서 네모난 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하죠. 진을 이렇게 짜서 방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돌면서 화살을 쏴대면 앞에는 방패를 세우고 뒷줄은 방패를 머리 위로 덮죠. 그래서 화살을 쏴도 버틸 수 있게 그렇게 되고 뚫고 나갈 때는 이 가운데가 먼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중앙 돌파를 하는 이 전술이 방진인데 앞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긴 창은 아니에요. 창으로 달려드는 적을 찌르면 그러면 일정한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줄에서 로마군은 짧은 칼을 갖고 있죠. 짧은 칼로 이 방패 사이에 보이는 적군의 다리를 노렸던 거죠. 이것이 로마의 방진인데 그 방진 이전에 마케도니아 여기서 커진 게 뭐죠? 마케도니아 커진 게 알렉산더의 대제국이죠. 팔랑크스 전술입니다. 지금 제일 앞줄 쭉 서요. 그리고 뒷줄은 앞사람의 어깨에다 긴 창을 대고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는 창의 길이가 요거의 반밖에 안 되는데 마케도니아 군대는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창으로 대적이 안 돼요. 긴 창으로 그냥 밀어버리는데 독특한 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최초로 직업 군인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전엔 다 어땠습니까? 평소에 장사하고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자기 창과 자기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필립 왕은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 창 드는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앞사람의 어깨가 있으면 2배나 긴 창을 가지고 찌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랑크스 전술입니다. 그래서 1열이 무너지면 다시 2열이 나오고 다시 2열이 무너지면 3열이 나오고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무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 이것은 왼쪽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고 오른쪽이 헬라나입니다. 이것은 불가리아는 정교회죠. 정교회에 있는 성화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예, 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독교를 보호했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왜 갖고 왔느냐? 지금 이 성당 이게 굉장히 높아요. 올라가 보면 처음에는 입장료를 안 받았는데 전번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요 꼭대기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모습의 조각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게 뭘까? 자, 히타이트의 북쿠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계 사회임을 의미하는 거죠. 여성이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사자, 용맹함 상징하죠. 그리고 지금 배를 보면 이 자궁이 지금 벌어져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가 지금 나오는 모습을 여기는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낳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의 이름이 북쿠쿠인데 바로 풍요와 생산의 여신이죠. 히타이트 때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뒤로 가면 퀴벨레라고 이렇게 나와요. 다 터키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북쿠쿠가 이렇게 퀴벨레처럼 날씬해져요. 날씬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북의 사회로 넘어간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셀축
에베소 셀주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가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르테미스입니다. 퀴벨레가 다시 아르테미스로 변한 건데 양쪽엔 양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벌 그리고 젖이 20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 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벌꿀. 결국 이것도 풍요와 생산의 여신인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아프로디테가 됐고 다시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리죠.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는 조개 거품에서 탄생되었다. 이게 보티첼리의 그림인가요? 어디서 봤더라 이걸? 쇤브룬 미술관에서 봤나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여성상이 변해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물고기의 모양이고 익투스인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글자는 예수스, X는 크리스토스, 이것은 데오스가 되겠죠. 이것은 피오스, 이것은 소테르라고 읽는다는데 요 각각 단어의 앞글자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쉼표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세주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 각 단의 앞자만 따서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알파벳으로 표기되면 익투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세주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 기독교 신자들끼리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당신도 신자야 나도 신자야 이렇게 비밀스럽게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전투 하늘에서 이렇게 생긴 모습의 구름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건 크리스토스죠? 첫 두 글자라고 그래요. X와 P.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다. 그래서 이것이 가톨릭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에서는 P가 R 발음입니다. P가 R 발음이에요. 그래서 크 P가 아니라 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성당에 보면 이런 표식이 많죠. PX 이동 PX인가요? 거기 보면 알파 오메가죠. 그래서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 즉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은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어의 첫 글자가 아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 일주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금강역사가 있는 절이 있어요. 금강역사. 그 식스팩이 있는 그 상이 있죠. 왼쪽은 입을 벌립니다. 아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금강역사는 입을 다뭅니다. 함. 그래서 이제 아와 함을 합하면 옴이 된대요. 옴. 일본 지하철 그 독가스 테러. 옴 진리교죠. 주문을 외울 때
수리수리 마수리 옴도로도로 지비사바하 할 때 그 옴입니다. 마찬가지 발상이죠. 그 다음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 ICXC는 예수 그리스도의 히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I 이 시그마죠. 시그마니까 C 발음. 그 다음에 X죠. X 다시 C.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자와 끝자. 그래서 이게 결국 예수고 이것이 그리스도란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니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키. 이게 히라보로는 니카죠. 니카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이시니라. 즉 온 세계의 지배자이시니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것을 그리크 크로스라고 하죠. 십자가. 그럼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여기다 올릴 수 있는 건 둥그런 지붕이죠. 도움이죠. 도움. 그런데 이태리에서는 그 도시에서 중심이 되는 성당을 두오모라고 부릅니다. 두오모. 그러니까 이태리 도시에서 두오모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성당은 많아도 두오모는 하나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른 것을 라틴, 로마, 크로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로마 집정관의 사무실이었던 자 원주가 양쪽에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 집정관의 사무실을 바실리카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합법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형태, 이러한 건물 구조에서 예배를 받죠. 그래서 이제 바실리카가 성당, 교회란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을 이렇게 한 것, 이것은 비잔틴 크로스,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회죠. 그리크 오르독스라고 하는데 왜 정교회라고 하느냐, 왜 옳다라고 하느냐. 소로마의 교회는 카톨릭은 십자가를 만들고 성화, 아이콘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올바른 진리를 전파한다. 그래서 그리크 오르독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둘, 셋, 삼위일체.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백합 문장이잖아요. 프랑스 쪽에서 주로 사용했던 십자가의 모습. 이 백합이 부르봉 왕가의 문장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양크 십자가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이집트 파라오가 이렇게 생긴 것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생명을 상징했대요. 그래서 이집트 상형문자 파라오가 들고 있던 그것을 이용해서 생명과 부활, 영생을 상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집어넣는 십자가가 있죠. 이것은 보아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느니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말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말타 이 8개의 점은 부활 또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상징한답니다. 로데스에서 말타로 몰려나간
존 왕의 기사들이 문장으로 사용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셀축 터키의 뛰어난 장수 살라딘 장군이 장수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결국 이제 그 킹덤 오브 헤븐인가요? 하는 영화를 보면 나중에 이제 살라딘에게 성을 비워주고 살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성을 비워주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의 존 왕이 정벌 하러 나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길을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살라딘과 존 왕은 서로 몇 번씩 패배하고 승리하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으면 가자지구 이 해안가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말타 섬입니다. 그때 기사들이 사용했던 문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독일의 반유대주의와 연결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치 십자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표시는 뭐냐? 이것은 꺾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를 꺾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나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패트릭 십자가라고 하는데 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천상을, 하나는 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주교의 십자가는 이런 모양이랍니다. 이런 모양.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교황이 사용하는 십자가죠. 세 개예요. 왜 세 개입니까? 천국, 현실, 지옥. 교황은 세 개의 세계를 통할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 아닙니까? 파파. 그래서 이것을 파팔이라고 합니다. 파팔. 교황이 머리에 쓰는 건 뭐죠? 머리에 쓰는 관은 그 교황의 관을 보면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고 관이 그게 뭐냐면 천국, 지상, 지옥. 그래서 삼중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쇠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하나는 뭐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하나는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의 십자가는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인데 이 위는 보통 이 위는 죽음을 무찌르고 승리하신 예수란 뜻의 인리 이런 식의 문구를 보통 집어넣고 아니면 이제 천사의 상이 들어가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양팔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 왜 그러면 발치는 기울어졌느냐? 이게 오른쪽 강도는 믿음과 회개로 천국을 갔고 왼쪽의 강도는 그리스도를 조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이 가로막대는 심판과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주교 십자가를 집어넣은 문양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의 국가 문장이에요. 처음에 대주교가 지배를 해서 그런지 이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발틱 3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
문장이고, 이것은 슬로바키아의 국기인데 국기에 이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거 2개짜리, 요것을 그냥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콜로나다. 이건 왜 집어넣냐면, 여기 보시면 2번 프라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까를라 4번. 그러니까 이 온천이 쭉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것이 온천 4번째 온천이고 이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온천수가 나오는 이 위에 붙어 있는 건데, 요것은 이 온천수의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물을 드실 때, 컵으로 받을 때 이 온도를 보시고 아까 바로 마시도 되고, 아니면 좀 식힌 다음에 드셔야 되고,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60까를 4세, 이 온천수는 온도가 64도다. 요걸 보고 드시라는 거고, 지금 요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트리즈니 콜로나다라고 하는데, 트리즈니라는 게 시장이라는 뜻이랍니다. 옛날에 여기에 시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독특한 게, 여기는 이 장식은 아르누보 장식이고,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서 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